자정의 차가운 공기가 넥서스 코어의 심장부 통합 관제 센터를 질식시킬 듯 옥죄었다. 평소라면 수백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정적인 푸른빛과 조용한 서버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공간은 이제 시끄러운 붉은색 경광등과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지배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차세대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 이지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중앙에는 불길한 상징이 떠 있었다. 머리가 셋 달린 신화 속 괴물 케르베로스가 포효하는 듯한 형상의 검은 아이콘이었다. 상황 보고해. 1팀 방화벽은 아직이야. 고함 소리의 주인은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박진수 부장이었다. 기름진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긴 그의 얼굴은 땀과 조급함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눈은 케르베로스 아이콘 아래에서 깜박이는 카운트다운 타이머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은 시간 63시간 47분. 그 시간 안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이지스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삭제될 수도, 혹은 국가 방위 시스템의 통제권 자체가 외부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었다. 부장님, 안 됩니다. 모든 포트가 막혔습니다. 방화벽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회선 분리 시도조차 시스템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랜섬웨어가 아닙니다. 마치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수석 연구원 한 명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말에 관제센터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넥서스 코어의 최고 엘리트들,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괴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키보드 소리는 더 이상 창조의 소리가 아닌 절망적인 비명처럼 들렸다. 관제센터의 혼란을 2층의 강화유리 너머로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었다. 이지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자 넥서스 코어의 실질적인 권력자 최태환 전무였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은 내면의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박 부장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아래의 혼란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케르베로스, 저 불길한 이름은 외부의 해커가 붙인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와 그의 핵심 측근 몇 명만이 아는 이지스 시스템에 심어놓은 비상 탈출구, 즉 백도어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혹은 더 은밀한 목적을 위해 시스템을 외부에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 통로가 역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 케르베로스의 존재를 알아채고 역이용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인가? 매용청한 놈들. 최 전무는 속으로 박 부장과 그의 팀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이 만든 백도어가 이제 그들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다. 이 사태가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의 화려한 경력과 야망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터였다. 국방부 장관에게서 벌써 3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그는 간신히 정체불명의 외부 공격이라 둘러댔지만 그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알 수 없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양자 암호 해독팀까지 전부 투입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빌어먹을 괴물 대가리를 부숴버리란 말이다. 박 부장의 허세 가득한 외침이 다시 한번 관제센터를 울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 자신도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케르베로스의 암호화 방식은 현존하는 그 어떤 해독 기술로도 뚫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바로 그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 본관 건물의 가장 후미지고 낡은 구역인 자료 분석 3팀. 사무실은 섬처럼 고요했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이 작은 공간에는 낡은 책상 3개와 먼지 쌓인 서버 몇 대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중 한 책상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강지윤. 그녀는 한때 넥서스 코어에서 가장 빛나는 천재 프로그래머였다. 그녀가 짠 코드는 간결하고 우아했으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 이지스 시스템의 초기 아키텍처 설계에도 그녀의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빛나는 재능은 조직의 어둠을 너무 일찍 발견하고 말았다. 3년 전 그녀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보안 결함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그것은 당시 프로젝트를 이끌던 최태환과 박 부장의 실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행위였다. 결과는 가혹해 했다. 결함은 조용히 수정되었지만 강지훈은 팀의 화합을 저해하고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녀는 모든 핵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이 유명무실한 자료 분석팀으로 사실상 좌천당했다. 그녀의 업무는 과거 프로젝트의 로그 파일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신입사원에게나 맡길 법한 단조로운 일들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낡은 방음벽을 뚫고 희미하게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다. 동료 2명은 이미 웅성거리며 본관 쪽으로 달려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3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왼쪽 모니터에는 공식적인 업무인 로그 파일이, 오른쪽 모니터에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떠 있었다. 그리고 중앙 모니터. 그곳에는 그녀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야 할 넥서스 코어의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3년 동안 잊힌 존재로 살아가며 조용히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았다. 회사의 공식적인 보안망을 우회하여 핵심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작은 관측소를 만들어 둔 것이었다. 그것은 복수심 같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창조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신이 쫓겨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엔지니어로서의 집요함 때문이었다. 지금 그녀의 눈은 케르베로스 사태로 인해 폭주하는 데이터 패킷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동안 그녀는 차갑고 냉정하게 현상의 본질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수십 개의 필터링 명령어가 입력되자 혼란스러운 데이터의 폭풍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기이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불협 화음과도 같았다. 케르베로스가 시스템을 장악하며 뿜어내는 파괴적인 코드의 노이즈 속에서 아주 오래되고 낯익은 신호가 섞여 있었다. 너무나 미세해서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아챌 수 없는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문처럼 선명하게 느껴지는 신호였다. 이건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이 코드의 일부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몇 년 전 이지스 초기 모델을 구상하며 재미삼아 만들었던 작은 모듈. 일종의 서명처럼 남겨두었던 그녀만의 코드 조각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코드를 훔쳤다. 그리고 그것을 끔찍한 괴물로 변질시켰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찔렀다. 3년 전 최태환 전무의 사무실에 불려갔을 때의 일이었다. 강지훈 씨, 최태환은 인자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번 보고서는 아주 인상 깊었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더군. 하지만 말이야, 조직이라는 건 완벽한 기계 부품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약간의 기름칠도 필요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 해줘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전무님, 제가 지적한 결함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균열입니다. 그녀는 젊었고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다.
자신의 실력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최태환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에 차가운 경멸이 스쳤다. 그 균열을 메우는 게 바로 내 역할이야, 강지윤 씨. 당신 역할은 그저 톱니바퀴처럼 조용히 돌아가는 거고, 당신의 그 지나친 재능이 조직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자존심에 박혔다. 결국 그녀는 패배했다. 그녀의 지나친 재능은 그렇게 격리되고 잊혀졌다. 지나친 재능, 강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이 무시하고 격리했던 그 재능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3년의 시간은 그녀에게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 나섰다가는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 최태환과 박 부장은 분명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훔쳐간 코드 조각 그 안에 분명 단서가 있을 터였다. 그들은 그녀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져다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어딘가에 허점을 남겼을 것이다. 그녀의 코드는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만의 철학과 논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도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관제센터에서는 또다시 절망적인 보고가 터져 나왔다. 양자암호 해독팀 첫 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암호화 패턴이 실시간으로 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코드입니다. 박 부장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태환 전무의 사무실 전화벨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국방부였다. 그는 더 이상 전화를 피할 수 없었다. 한편 강지훈의 사무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침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것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것은 케르베로스의 거대한 암호화 체계 안에 숨겨진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범인들이 그녀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는 과정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주석 한 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것은 그녀가 오래전 코딩에 지쳤을 때 장난처럼 넣어두었던 문구였다. 어린 아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의 제목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였다.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에 몇 가지 명령어를 더 입력했다. 그것은 익명의 내부 정보자인 척. 관제센터의 메인 시스템에 아주 작은 힌트를 흘리는 것이었다. 케르베로스의 특정 코드 블록을 지목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녀는 모든 접속 기록을 지우고 다시 평범한 자료 분석 직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코드라인이 충돌하고 재조합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이제 공은 최태환과 박 부장에게 넘어갔다. 과연 그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내쫓았던 유령의 손길을 알아챌 수 있을까? 강지훈은 조용히 기다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다가올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이것은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부패한 권력을 심판대에 세우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은 그녀의 손에서 울릴 것이었다. 새벽 3시 절망의 무게가 통합관제센터의 공기를 납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국내 최고라던 전문가들은 밤샘 작업으로 퀭한 눈을 한 채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볼 뿐
더 이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박진수 부장은 찬물을 몇 잔이나 들이켰지만 바싹 마른 목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경고 익명의 내부 시스템 메시지 수신. 관제센터의 모든 모니터에 작고 간결한 메시지 창이 동시에 떠올랐다. 빨간색 경고 문구와 함께 나타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케르베로스 코어 모듈 연기 기시블 ARM의 시그니처 변이 패턴의 근원을 확인하라. 이게 뭐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 부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메인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해커놈의 장난인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당장 이 메시지 발신지를 추적해. 보안팀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부장님, 발신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내부망의 가장 깊은 곳 시스템 로그 서버에서 직접 보낸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고스트 메시지입니다. 빌려먹을. 박 부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의 분노와는 달리 2층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태환 전무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부 시스템 메시지, 고스트 메시지,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특정 코드 블록을 지목하는 저 간결함. 이것은 외부 해커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자신의 보고서에 정확히 저런 식으로 문제의 핵심 코드 라인을 명시했던 여자. 불필요한 수식을 없이 오직 팩트와 논리만으로 자신의 실수를 낱낱이 파헤쳤던 그 오만하고 날카로운 눈빛. 강지훈, 최 전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그 여자일 리가. 그녀는 지금 먼지 쌓인 창고에서 잊힌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 따위는 진작에 빼앗았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도 모르는 뒷문을 만들어 두었다면 그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였다. 모두 그만. 최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관제센터에 울려 퍼졌다. 소란스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 부장, 지금 즉시 메시지에 언급된 코드 블록을 정밀 분석해. 다른 팀들은 모두 대기해. 전무님, 하지만 이건 적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내 말 안 들리나? 시키는 대로 해. 최 전무의 단호한 명령에 박 부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어 메시지가 지목한 영객 7-2기의 블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분석팀의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박 부장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부장님, 메시지 내용이 맞습니다. 케르베로스의 암호화 패턴이 변이하는 핵심 트리거가 바로 이 블록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엉뚱한 곳만 파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를 받은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익명의 메시지는 장난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전문가들보다 상황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누군가가 보낸 명백한 힌트였다. 최태환 전무는 유리병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국방부 장관은 이제 30분마다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다. 외부 공격이라는 변명도 더는 먹히지 않았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모든 책임은 총 책임자인 자신이 져야 했다. 자신의 야망, 부명의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그녀가 해결한다면 그 공은 자신이 가로채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면 된다. 핵심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시스템에 몰래 백도어를 심어 사보타주를 일으켰다. 그림이 완벽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은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되어줄 터였다. 박 부장, 지금 당장 자료 분석 3팀으로 가서 강지훈 씨를 데려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최 전무의 말에 박 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지훈, 못 들었나? 전무님, 제정신이십니까? 그 여자는 지금 내 정신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저 카운트다운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녀가 보낸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해결할 능력도 있겠지. 이건 명령이야. 데려와. 박 부장은 치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여자에게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최 전무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관제센터를 나섰다. 강지훈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린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였다. 박 부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먼지 쌓인 사무실을 훑어보았다. 강지훈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3년 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차갑고 깊었다. 따라와. 전무님 지시다. 박 부장은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그에게는 강지훈과 단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 부장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주변을 지나치던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때 회사의 슈퍼스타였으나 이제는 잊힌 존재가 된 그녀가 왜 이 시간에 그것도 박 부장과 함께 나타났는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통합관제 센터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공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동정 호기심, 경멸 불신, 온갖 감정이 뒤섞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낡은 카디건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려하고 긴장감 넘치는 관제센터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최태환 전무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강지훈 앞에 서서 마치 인심을 쓴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랜만이군, 강지훈 씨. 보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아. 자네의 능력이 필요하게 됐어. 이 사태를 해결해 준다면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자네에게 합당한 보상과 자리를 약속하지.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강지훈은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흥분 대신 차가운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최 전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시스템 접근 권한을 최고 등급으로 열어주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여기 있는 모두가 자네를 도울 걸세.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강지훈의 단호한 말에 주변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비어있는 단말기 하나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마치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그녀의 손가락은 복잡한 코드의 바다를 헤엄쳐 다녔다. 주변의 엔지니어들은 그녀가 화면에 띄우는 수많은 창과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가기조차 벅찼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잊고 지냈던 이 여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의 경지였는지를. 강지훈은 외부에서 보이는 코드의 껍데기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커널 레벨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케르베로스의 본체를 마주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코드 도용이 아니었다. 범인은 그녀가 5년 전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사이드 프로젝트 라이라의 아키텍처 전체를 통째로 뜯어다 쓴 것이었다. 리라는 복잡한 음악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멜로디를 창조하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었다. 보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순수한 예술적 호기심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의 아름다운 리라를 납치해 끔찍한 괴물 케르베로스로 개조해버린 것이다. 리라의 핵심 알고리즘이었던 패턴 분석 및 생성 기능은 이제 암호화 키를 실시간으로 변이시키는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리라의 자가 학습 기능은 외부의 모든 침입 시도를 학습하여 스스로를 강화하는 방어벽이 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나지막한 탄식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밀려왔다.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코드가 능욕당하고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아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코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시스템을 잠그고 있는 잠금 장치, 럭킹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잠금 장치는 일반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일종의 논리 퍼즐 혹은 순서에 맞춰 특정 동작을 수행해야만 풀리는 시퀀스 챌린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건 역시 그녀가 리라에 넣었던 기능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악보 데이터를 손쉽게 입력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멜로디의 리듬과 음계 패턴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잠금이 해제되는 독특한 방식을 고안했었다. 재미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만의 자물쇠였다. 일반적인 해커들은 이런 방식의 잠금 장치가 존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암호 해독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애초에 풀어야 할 문제의 종류조차 모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리라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는 그녀의 개인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넥서스 코어의 외부인이 아니라 과거 그녀의 개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극소수의 내부인 중 한 명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2층의 최태환 전무와 1층의 박진수 부장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 누군가 이지스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만들었고 그 백도어의 열쇠로 그녀의 기술을 훔쳐다 썼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강지훈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문제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자물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았다. 하지만 정작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 즉 멜로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 리라를 테스트하며 수십 수백 개의 멜로디를 암호로 사용했었다. 범인이 그중 어떤 멜로디를 사용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다. 최태환과 박 부장은 그녀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박 부장은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야어이, 강지훈 씨. 장난칠 시간 없어.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강지훈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금 수백만 개의 음표와 코드 조각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더듬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무심코 사용했던 하지만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르는 그 멜로디를 찾기 위해서 그 잊혀진 조각만이 이 재앙을 멈출 유일한 희망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했다. 관제센터의 인공적인 불빛 아래에서는 밤과 낮의 구분이 무의미했지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은 패배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8시간 넘게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머릿속은 수천 개의 멜로디와 알고리즘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리라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모든 종류의 멜로디를 떠올리려 애썼다. 복잡한 구조의 바흐프가 현란한 리스트의 연습곡
난해한 재즈 스탠다드의 코드 진행까지. 그녀가 지적 유희로 삼았던 모든 음악적 암호들을 케르베로스의 잠금 장치에 대입해 보았지만 시스템은 굳게 닫힌 성문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직이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박진수 부장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함께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천재 프로그래머께서 오셨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야. 주변의 다른 엔지니어들도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처음 그녀가 나타났을 때 보였던 일말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역시 안 되는군 하는 체념과 조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등에 박혔다. 강지우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 공간, 이 압박감이 불신 가득한 시선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사고를 올가매고 있었다. 해답은 이 안에 없었다. 복잡한 논리와 알고리즘의 세계, 어른들의 이성과 계산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감, 함탄 종류의 영감이 필요했다. 집에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말에 관제센터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박 부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국가 안보가 걸린 이 마당에 집에 가겠다고.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3시간만 주십시오. 미쳤군. 미쳤어. 이제 아예 포기하겠다는 거군. 박 부장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2층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태환 전무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최 전무의 눈은 여전히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 여자의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려는 속셈인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가? 조하, 3시간 주지. 초예의 전무가 스피커를 통해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 강지훈 씨. 3시간 뒤에도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거야. 시스템을 마비시킨 내부의 배신자로 기록되겠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제센터를 나섰다. 등 뒤로 쏟아지는 의심과 경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잿빛 새벽의 도시가 스쳐 지나갔다. 넥서스 코어의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을 벗어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잡한 코드와 알고리즘 대신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들 민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따뜻하고 익숙한 집안의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거실에는 희미한 수면등이 켜져 있었고 이모님이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모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아들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5살배기 아들 민준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바닥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엄마가 온 것을 발견한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왜 이제 와? 민준이 보고 싶었단 말이야. 강지우는 피로로 무거운 몸을 숙여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에서 나는 부드러운 살 냄새에 밤새 그녀를 옥죄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일이 좀 많아서 늦었어. 아직 안 자고 뭐 하고 있었어? 이거 별님 퍼즐 맞추고 있었어. 엄마랑 같이 하려고 기다렸지. 민준의 손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별 모양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커다란 별 모양의 판에 작은 별 조각들을 순서대로 끼워 맞추는 단순한 유아용 퍼즐이었다. 강지우는 아들 옆에 앉아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빨간 별, 노란 별, 파란 별. 그때 민준이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 특유의 부정확한 음정이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멜로디였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아들의 노랫소리, 바닥에 흩어져 있는 별 모양 퍼즐 조각들, 그리고 새벽에 보았던 코드 속의 주석,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세 개의 전혀 다른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합쳐지며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마치 꽉 막혀 있던 댐이 무너지듯 잊고 있던 기억의 홍수가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4년 전의 어느 날 밤이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 민준을 재우고 그녀는 오랜만에 개인 프로젝트 리라의 코드를 만지고 있었다. 한참 코딩에 몰두하고 있는데 잠에서 깬 민준이 뒤뚱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칭걸거렸다. 그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장가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불러주었다. 노래를 듣던 아들은 금세 방긋 웃으며 그녀의 키보드를 장난감처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때 장난기가 발동한 그녀는 리라의 잠금장치, 테스트용 암호로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 바로 아들이 두드리는 키보드의 순서와 반짝반짝 작은 별의 멜로디를 결합한 것이었다. 노도 솔, 솔, 라라, 솔. 단순히 음계에 해당하는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방식을 고안했다. 화면의 특정 좌표 5군데를 별로 지정하고 그 별들을 반짝반짝 작은 별의 첫 소절 멜로디 순서에 맞춰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별 클릭, 첫 번째 별. 다시 클릭 네 번째, 별 클릭, 네 번째 별. 다시 클릭, 이런 식으로. 그것은 숫자나 문자가 아닌 행위와 순서 자체가 암호가 되는 방식이었다. 너무나 유치하고 단순해서 오히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암호였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과의 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코드에 기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뒤 그 코드 블록을 삭제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럴 수가.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범인들은 그녀의 리라 프로젝트를 훔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수많은 테스트용 코드 블록들까지 무심코 함께 복사해 간 것이었다. 그들은 이 작은 별 암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작동하는 잠금장치 모듈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케르베로스에 그대로 이식해버린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된 셈이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암호를 풀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답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곳에 있었다. 5살 아이의 노랫소리 속에. 엄마, 왜 그래? 내 노래 별로야. 강지훈의 심각한 표정을 본 민준이 시무룩한 얼굴로 물었다. 그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꼭 껴안았다. 아니야,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노래야. 정말 대단한 노래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기쁨이 아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 구원의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었다. 바로 그녀를 인간답게 그리고 어머니이게 하는 사랑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아, 엄마, 이제 다시 회사에 가봐야 해. 아주 나쁜 악당들을 혼내주러 가야 하거든. 악당 엄마가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오늘만 엄마가 슈퍼히어로 할게. 우리 민준이가 엄마한테 엄청난 비밀 무기를 줬거든. 그녀는 잠든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확신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열쇠를 손에 넣어뒀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최태환과 박 부장은
자신들이 만든 괴물이 동요 한 곡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공개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사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에서 끝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범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그들이 훔치고 더럽힌 그녀의 기술과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넥서스 코어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잠시 자신의 서재에 들렀다. 그리고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오래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4년 전 그녀가 작은 별 암호를 만들었을 때의 모든 작업 로그와 타임스탬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강지우는 외장 하드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이제 곧 방역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강지훈이 통합관제센터로 돌아왔을 때 약속했던 3시간에서 정확히 7분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긴장감을 다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밤샘 작업으로 지친 엔지니어들의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그들의 눈에 어린 마지막 희망과 뿌리 깊은 불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표정은 집을 나설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피로와 고뇌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서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해답을 찾은 자의 자신감이었지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침착함은 오히려 이어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거의 다 됐군.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진수 부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신문하는 듯한 자세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래서 머리는 좀 식히셨나? 무슨 대단한 해결책이라도 찾아오셨겠지. 강지우는 그의 비아냥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가 자신이 앉았던 단말기로 향했다. 그녀의 이런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박 부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2층에서 지켜보는 최태환 전무의 시선 때문에 차마 그녀를 붙잡지는 못했다. 최태환은 유리벽에 기댄 채 예리한 눈으로 강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 여자가 정말 해결책을 찾았단 말인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팀장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강지훈을 주시해. 만약 조금이라도 시스템에 해를 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그녀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해. 강지훈은 자리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가 케르베로스의 잠금장치에 무언가를 입력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첫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잠금장치 모듈은 건드리지도 않고 대신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감사 로그, 어딧 럭과 메모리 덤프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코드의 흐름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수십 개의 터미널 창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고고학자가 거대한 유적지를 파헤치듯 시스템에 남겨진 아주 작은 흔적까지 샅샅이 훑는 작업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 박 부장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로그 파일 따위를 뒤적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잠금 장치를 풀 방법을 찾으라고.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강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부장님의 얄팍한 지식보다 시스템이 남긴 정직한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범인은 문을 잠그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집 전체에 덫을 설치해놨어요. 대어측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지훈은 대답 대신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케르베로스의 잠금장치 모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불과 몇 줄짜리의 짧은 코드 조각이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설명을 듣는 순간 관제센터 안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논리폭탄 로직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금 해제 시퀀스가 시작되는 순간 이 코드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키가 입력되거나 혹은 정해진 시간, 약 0.5초 안에 완벽한 시퀀스가 끝나지 않을 경우 이 논리폭탄은 곧바로 이지스 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포맷하라는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복구 불가능하게 영원히 관제센터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영원히라는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그들의 귓가에 울렸다. 만약 강지훈이 집에 다녀오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이 기억해낸 작은 별 멜로디를 입력하려 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방 시스템 전체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역적이 될 뻔했다.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경악과 희미한 공포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최태환 전무 역시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는 범인들이 이토록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까지 파두었을 줄은 몰랐다. 동시에 강지훈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 저 여자는 이 함정의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찾아낸 거지? 혹시 저 함정을 설치한 것도 범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잠금 장치에 키가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강지훈은 마치 그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설명을 이어갔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훔쳤으니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푸는 것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아예 접근 자체를 막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수단을 추가한 겁니다. 무능함과 편집증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죠. 이제 그녀의 임무는 2배로 어려워졌다.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에 걸린 폭탄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열쇠를 돌려야 했다. 작은 별 멜로디 시퀀스를 입력하는 0.5초의 시간 동안 논리 폭탄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명령을 동시에 실행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나노초 단위의 정밀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했다. 머릿속으로 수십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어떻게 하면 2개의 상반된 명령 체계를 충돌 없이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을까? 그녀의 눈앞에 가상의 오선지가 펼쳐지고 그 위로 음표 대신 코드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나는 작은 별 멜로디를 연주하는 선율이었고 다른 하나는 논리폭탄의 심장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불협화음이었다. 그녀는 이 2개의 멜로디를 완벽한 대위법으로 엮어 파괴가 아닌 창조의 화음을 만들어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오직 그녀와 시스템만이 남았다. 그녀의 오랜 침묵은 주변 사람들을 다시 초조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뭘 꾸물거리는 거야? 방법을 찾았으면 빨리 실행하라고. 박 부장이 또다시 닥달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을 강지훈을 향한 공격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그를 막아섰다. 부장님, 조용히 좀 해주시죠. 목소리의 주인은 보안팀의 젊은 엔지니어 김민호였다. 그는 입사 이후 줄곧 강지훈을 남몰래 존경해왔다. 그녀가 좌천된 이후에도 그는 가끔 그녀의 낡은 사무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다. 그는 지금 강지훈이 단순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금 선배님께는 절대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박 부장은 말단 사원에게 면박을 당하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주변의 다른 엔지니어들마저 김민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우는 김민호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끝냈다. 단 하나의 길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지만 유일한 그 길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김민호를 불렀다. 김민호 씨, 네 선배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3번 예비 서버에 물리적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았다가 정확히 5초 뒤에 다시 연결해줘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모든 게 실패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짓이었다. 핵심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비 서버의 케이블을 외하지만 김민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만 믿겠습니다. 강지훈은 다시 자신의 단말기로 돌아왔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한 속임수였다. 논리폭탄을 무력화시키는 코드를 실행하면 시스템의 자체 방어 메커니즘이 그것을 외부 공격으로 인지하고 즉시 차단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3번 예비 서버에 순간적인 물리적 충격을 주어 시스템의 감시체계에 아주 짧은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모든 감시 센서가 그쪽으로 쏠린 찰나의 순간 0.5초 안에 잠금 해제와 폭탄 제거를 동시에 실행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눈을 속이는 마술과도 같은 작전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강지우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였다. 그녀는 두 손을 키보드와 마우스 위에 올렸다. 관제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손끝을 응시했다. 거대한 공간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스크린 중앙의 케르베로스 아이콘이 마치 살아서 그녀를 비웃는 듯 꿈틀거렸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인터컴을 통해 김민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준비해요. 이제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성공이냐 파멸이냐. 그 갈림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강지우는 단말기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바로 위 허공에 뜬 채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이 그녀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관제센터의 공용 네트워크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했다. 미세한 네트워크 지연, 레이텐시나 다른 엔지니어의 부주의한 트래픽 유발 하나만으로도 0.5초라는 절대적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었다. 마인세오버실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관제센터에 울려 퍼졌다. 이 작업은 외부의 모든 네트워크 간섭이 배제된 시스템의 중추와 직접 연결된 환경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뭐 혼자서 무슨 꿍꿍이야. 박진수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했다. 서버실에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안 돼. 절대 허락 못해. 그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태환 전무는 의외로 순순히 허락했다. 보내드려. 최 전무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강지훈이 실패한다면 고립된 서버실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완벽한 범죄 현장이 될 터였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시나리오. 완벽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그때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모든 감시 카메라를 서버실에 집중시켜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까지 전부 녹화해. 강지훈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실로 향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자 수백 대의 서버가 내뿜는 서늘한 공기와 위잉 하는 기계 음의 교향곡이 그녀를 맞았다. 이곳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데이터들이
살아 숨쉬는 성격. 그리고 지금은 괴물에게 점령당한 위험한 소굴이기도 했다. 그녀가 서버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김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3번 예비 서버렉 쪽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강지훈의 신호를 기다리며 동시에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버실 중앙에 위치한 메인 콘솔 앞에 선 강지훈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가 상대해야 할 괴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콘솔에 접속해 자신이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마지막 설계도를 펼쳐나갔다. 한편 2층의 개인 사무실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로 그녀를 지켜보던 최태환 전무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움직임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혼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정된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개선장군처럼 보였다.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최태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성공. 만약 강지훈이 케르베로스를 무력화시키고 이지스 시스템을 복구한다면 가장 먼저 복원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시스템의 모든 활동이 기록된 삭제되거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랙박스 크로노스 로그였다. 그리고 그 로그에는 그와 박 부장이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의 백도어를 심고 테스트를 위해 외부의 특정 IP와 통신했던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터였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야망, 그의 제국이 저 여자 한 명의 손끝에서 무너져 내릴 위기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것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즉시 내부 회선을 통해 박 부장에게 연락했다. 수화기 넘어 박 부장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부장, 듣고 있나? 네, 전무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무슨 수를 써서든 강지훈을 막아야 한다. 막으라니요. 어떻게 말입니까? B구역 전력 분배 장치로가. 거기에 메인 서버실로 들어가는 비상전력 차단기가 있을 거야. 내가 신호를 주면 그걸 내려.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과부하 사고처럼 보이게 위장해. 수화기 너머에서 박 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방해나 책임 회피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국가 반역 행위였다. 전무님, 그건 망설일 시간 없어. 최태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강지훈이 성공하는 순간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감옥에서 평생을 썩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손에 쥐거나. 선택해. 결국 박 부장은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자신의 신복인 엔지니어 2명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조용히 관제센터를 빠져나가 B구역의 전력실로 향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멀리서 김민호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 부장이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우고 그것도 전력실 방향으로 향하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강지훈이 미리 알려준 비상통신 채널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박 부장, B구역 전력실로 이동 중. 의도 불분명. 서버실의 강지훈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그렇게 나오는군.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이미 세워두었다. 그녀가 김민호에게 3번 서버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부탁했던 것은 사실 시스템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과 동시에 박 부장과 같은 내부의 방해 세력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미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침묵의 교향곡이었다. 그녀의 왼손은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논리폭탄을 해체하기 위한 시스템의 방어벽을 우회하는 복잡한 명령어들이 입력되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파트처럼 긴장감 넘치는 배경을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연주였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은 마우스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의 특정 좌표 5군데에 떠있는 가상의 별들을 정확한 순서와 리듬에 맞춰 클릭하기 시작했다. 클릭, 도클릭, 도클릭, 솔클릭, 솔. 그것은 교향곡의 주제를 연주하는 피아노의 맑고 청가한 멜로디였다. 케르베로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 반짝반짝 작은 별. 한편 전력실에 도착한 박 부장은 비상 차단기 덮개를 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다. 지금이다. 최 전무의 명령이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박 부장은 눈을 질끈 감고 붉은색 차단기 레버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전력실 입구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거기 누구야? B구역은 접근 금지 구역이다. 김민호였다. 그는 박 부장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박 부장이 있는 곳 근처에 화재 경보기를 일부러 작동시켜 보안팀의 주의를 끈 것이었다. 이 어린 놈이 당황한 박 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복도를 달려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급하게 차단기 레버를 아래로 힘껏 내렸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실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완벽한 암흑. 서버들의 굉음도 일순간 멎었다가 곧바로 비상전력이 공급되며 희미한 붉은색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그 찰나의 정전불과 0.2초의 시간은 시스템의 치명적인 렉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최태환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로 그 광경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의 시도는 실패했고 시스템은 이제 완벽한 먹통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지훈은 바로 그 0.2초의 정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들이 물리적인 방해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그녀는 마지막 실행 명령을 터미널에 직접 입력하는 대신 외부 전원에 연결된 소형 독립 컨트롤러에 미리 로드해 두었다. 그리고 그 컨트롤러의 실행 트리거를 바로 주 전원의 차단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들의 방해 공작이 역으로 그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방아쇠가 된 것이다. 암흑 속에서 강지윤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비상 전원이 켜지며 모니터 화면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케르베로스의 흉측한 아이콘이 사라지고 대신 수백만 줄의 시스템 복구 코드가 폭포수처럼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성공이었다. 같은 시각 전력실에서는 보안팀에게 붙잡힌 박 부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저놈이 저 김민호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최태환의 사무실 모니터 중 하나가 갑자기 파란색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위로 메시지가 떠올랐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크로노스 로그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태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미소는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버실의 문이 열리고 강지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보안팀과 그들에게 붙들려 발버둥치는 박 부장,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을 멍하니 지켜보는 엔지니어들을 지나쳐 단 한 곳을 응시했다. 2층 유리벽 너머 절망적인 표정으로 굳어버린 최태환 전무가 있는 곳이었다. 침묵의 교향곡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서버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강지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통합관제센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요란하게 울리던 경보음은 멎었고 화면을 가득 채웠던 붉은색 경고 메시지들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안정적인 푸른빛과 함께 이지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재부팅되고 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부드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불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압도적인 경외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었다. 한 명의 인간이 그들이 힘을 합쳐도 긁힌 자국 하나 낼 수 없었던 철옹성을 맨손으로 무너뜨리는 기적을 그들은 방금 목격한 참이었다. 소라는 전력실 앞에서 시작되었다. 보안팀에게 양팔을 붙들린 박진수 부장이 꼴사납게 발버둥치며 끌려오고 있었다. 이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건 함정이야. 그의 비명은 그러나 관제센터에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 모든 소란의 중심을 가로질러 텅 빈 단말기 하나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 않는 강철 심지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관제센터의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메인 스크린의 하나의 파일이 거대하게 펼쳐졌다. 크로노스 멀스로그 크로노스 럭, 접근 레벨 최고 관리자. 그것은 이지스 시스템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절대적인 연대기였다. 화면에는 타임스탬프와 함께 수많은 기록들이 빽빽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중 특정 기간의 로그를 필터링해서 보여주었다. 우천준 2주 99겐 기 10월 33 관리자 계정 ID CTHADM인 이 시스템 커널에 신규 모듈 세베루스 게이트를 설치함. 김유 29 09 이 파트 이제 모듈 세베루스 게이트가 외부 IPF제와 암호화 통신을 시작함. 이 준이 아이시워 준무에서 1번 아이시위를 45 지리기에 관리자 계정 IDPD 게이브 이 세베루스 게이트의 제어권을 강제 활성화 시도 실패. 이루승 건주이구 인류은 2일 사르부 여범 세베루스 게이트가 시스템 전체 제어권을 장악. 이지스 시스템을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격리. 잠금 모드, 락다운 프로토콜 개시. 모든 것이 명백했다. CTH-ADMI는 최태환 전무 PJSLDEB는 박진수 부장의 최고 관리자 계정이었다. 외부 IP를 역추적하자 해외의 한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의 서버 주소가 나타났다. 이 모든 사태는 외부 해커의 소행이 아니었다. 바로 이 회사의 최고위층 두 사람이 국가 방위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고 그것을 통해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다가 통제권을 잃어버린 추악한 내부자 소행이었던 것이다. 겨우집 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강지윤, 저 여자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로그를 뜯어 고친 거라고. 박 부장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크로노스 로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그 어떤 관리자 권한으로도 사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었다. 그 순간 2층의 강화 유리가 박살나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표정의 최태환 전무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를 집어들어 유리벽을 향해 내던진 참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다듬어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그의 상아탑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명예 권력 그리고 미래까지도. 스크린에 떠오른 로그는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었다. 자존심과 오만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무너진다면 이 모든 것을, 이 회사 전체를 자신의 무덤으로 삼고 싶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최고 경영자용 비상 단말기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버튼이 있었다. 넥서스 코어 전체가 물리적인 공격을 받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정보를 적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 모든 서버의 데이터를 완전히 소각하는 스코치드 어스, 스코치드 얼스 프로토콜이었다. 최후의 자폭 버튼이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관제센터의 메인 스크린에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 경고 최고 경영자 권한으로 시스템 전체 긴급 삭제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60초 후에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 마가 누구든 저걸 막아. 누군가 절규했다. 관제센터는 다시 한번 패닉에 휩싸였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 권한으로 발동된 명령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단 한 사람 강지윤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이 상황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코너에 몰렸을 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3년 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복구하면서 스코치드 어스 프로토콜에 아주 작은 안전장치 하나를 추가해 두었다. 최고 경영자 권한으로 발동되더라도 반드시 관제센터에 있는 현장 엔지니어 중 한 명의 2차 인증을 거치도록. 그리고 그 인증 권한은 시스템이 매번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2차 인증 요청. 인증 코드가 김민호 연구원의 단말기로 전송되었습니다. 60초 내에 인증 혹은 취소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김민호에게로 쏠렸다. 최태환 역시 자신의 모니터에 뜬 메시지를 보고 눈이 뒤집혔다. 그는 포효하며 깨진 유리벽을 넘어 1층으로 뛰어내리듯 달려 내려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김민호의 단말기였다. 비켜. 이 배신자 놈들 다 비켜. 보안팀은 박 부장을 제압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길을 터주었다. 최태환은 미식축구 선수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김민호에게로 돌진했다. 김민호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되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앞을 강지윤이 조용히 막아섰다. 비켜, 강지윤. 최태환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내년 때문에 내년만 없었어도 모든 것이 완벽했어. 이 회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한 나의 위대한 계획이 너 같은 건방진 계집 하나 때문에 망가졌다고. 그건 위대한 계획이 아니라 추악한 욕심일 뿐입니다. 강지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었다.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국가를 팔아넘기려 한 겁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상아탑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배신한 겁니다. 내가 뭘 알아. 최태환은 손을 뻗어 그녀를 밀치고 김민호의 단말기 키보드를 부숴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키보드에 닿기 직전 김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취소 명령을 입력했다. 시스템 전체 삭제 프로토콜이 취소되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뜬 메시지와 함께 최태환의 움직임이 우뚝 멈췄다. 그의 마지막 발악조차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허탈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주변으로 뒤늦게 달려온 보안팀이 그를 애워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짐승처럼 포효하던 남자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노인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는 보안팀에게 끌려가면서도 시선은 오직 강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어째서 내가 너 같은 여자에게 최태환과 박 부장이 끌려나가자 관제센터에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거의 고요함이었다. 이지스 시스템은 이제 완벽하게 안정화되어 평소의 조용한 서버 소음을 내뿜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하나둘씩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강지윤과 김민호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누군가 먼저 시작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서 관제센터 전체를 가득 메우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3년 동안 잊혔던 천재의 화려한 귀환을,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운 젊은 용기를 향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강지훈은 김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대한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무너진 상아탑의 잔해를 치우고 그 위에 새롭고 견고한 성을 짓는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넥서스 코어를 휘감았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최태환 전무와 박진수 부장을 비롯한 부패 연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지스 게이트라 이름 붙인 이 희대의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방패가 내부의 적에 의해 얼마나 허무하게 뚫릴 뻔했는지 알게 되며 경악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이름은 끝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와 넥서스 코어의 새로운 경영진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언론 통제를 요청했다. 그녀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통합관제센터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만과 불신, 비효율적인 위계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밤을 새웠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본관 뒤편에 냄새나는 창고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최태환 전무가 사용하던 건물 최상층의 넓은 집무실이었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창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그대로였지만 방의 주인은 그 공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의 거대한 원목 책상은 여러 대의 모니터와 분석 장비가 차지하고 있었고, 손님을 맞던 값비싼 가죽 소파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업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혼자 군림하는 대신 모두와 함께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선배님, 새로운 코어 아키텍처의 1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호 연구원이 활기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수석 연구원으로 특별 승진했고, 이제는 강지훈이 이끄는 이지스 재건 TF의 부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결과는 강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척 이런 채 물었다. 완벽합니다. 기존 이지스 시스템보다 연산 속도는 300% 방어 능력은 50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선배님께서 설계하신 리라 라이라 모듈은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외부의 모든 변칙적 공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해서 공격이 들어오기도 전에 방어벽을 재구성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강지훈은 리라라는 이름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케르베로스의 기반이 되었던 자신의 옛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제는 이지스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심장의 이름으로 되살려낸 것이었다. 그것은 빼앗기고 더럽혀졌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사건이 수습된 직후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 넥서스 코어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과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지스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전처럼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개발팀장이 아니었다. 회사의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자리였다. 강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명예를 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넥서스 코어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최태환, 또 다른 박진수가 자라날 터였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팀 구성과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실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만 새로운 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지스 재건 TF가 탄생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김민호를 찾아갔고, 그 뒤를 이어 과거의 자신처럼 실력은 있지만 줄을 잘못 서서 핵심 프로젝트에서 밀려났던 숨은 인재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팀에는 학벌이나 배경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코드에 대한 열정과 동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에 대한 윤리의식만이 유일한 자격 조건이었다. 그녀가 만든 새로운 이지스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철학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태환이 만들었던 것처럼 비밀스러운 백도어나 소수만이 아는 통제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의 모든 활동을 모든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는 진정한 방패란 감추고 숨기는 어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다고 믿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늦은 밤 마지막 팀원까지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 강지우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준이 잠들어 있을 집도 저 불빛 어딘가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저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얼마 전 아들 민준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이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커다란 컴퓨터 앞에 서 있는 엄마와 그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 밤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노랗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민준은 그 그림을 건네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고 별님을 지켜줬잖아. 아이의 순수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었다. 강지우는 그림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어쩌면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은 이지스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이지스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도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민준의 그림을 그 옆에 나란히 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의 설계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아이의 그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그림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큰 힘은 복잡한 코드를 이해하는
천재적인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저 작은 그림이 상징하는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때 최태환이 경멸했던 그녀의 지나친 인간적인 면모야말로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차가운 기계와 코드의 세계에도 결국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었다. 강지훈은 창밖의 도시를, 그리고 그 너머의 밤하늘에 희미하게 빛나는 진짜 별들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이지스 위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은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